1번시부터 나가자. 11페이지 특급 열차를 타고 가다가 이거는 신경림 거지. 신경림은 우리 논문하고 이런 걸로 배웠었잖아. 그래가지고 요거는 이제 인생이 가는 게 그렇게 빨리 막 여유 없이 살아가는 게 아니라 여유 있게 살아가야 된다 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쓴 시지. 자, 화자는 거기 보면은 나라고 나오지. 나. 성자는 따로 없어. 그거 이렇게 있지. 바라보는 대상은 거기 특급 열차. 이거와 대비되는 게 뭐야? 걷는 거지. 특급 열차는 뭐야? 빠르게 살아가는 삶인 거지. 그래가지고 걷기는 여유로운 삶이지. 뭐가 더 낫다는 거야? 여유로운 삶이 더 낫다라는 거지. 빠르게 사는 삶은 뭐야? 결과 위주인 거고. 걷기는 어때? 과정이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목표지향적인 삶인 거지 이게 결국엔. 그래서 정서는 비판과 성찰이 나타나지. 자기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거잖아. 이게 결국에는 삶인 거니까 둘 다. 그래서 자신의 삶에 대한 성찰과 주제는 여유로운 삶을 추구하는 태도가 나타나지. 그래서 내용을 보면 이렇게 서둘러 달려갈 일이 무언가 서리법이 달려가지 않아도 된다. 환한 봄 햇살 꽃보늘 속에 설렘도 보지 못하고 이제 그게 긍정적인 건데 그걸 보지 못하고 날아가듯 달려가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예순에 더 몇 해를 보아온 같은 풍경과 말들. 무슨 뜻이야? 나는 60살을 넘게 먹은 사람이라는 거지. 그래서 종착역에서 그것들이 기다리겠지. 결국엔 똑같은 일이 계속 반복될 거라는 거야. 빨리 가도. 그래서 어떻게 한다는 거야? 과정을 더 중시하는 삶을 살겠다. 들판이 내려다 보이는 산역에서 산에 있는 역에서 차를 버리자. 그리고 걷자. 발이 부르틀 때까지. 복숭아꽃 숲이 나오면은 들어가 낮잠도 자고 소매장면이 있으면 하룻밤중 술로 지새면서 그런 뜻이야. 이제 천천히 가겠다라는 거지. 여유롭게. 이르지 못한데 어떠랴. 무슨 뜻이야? 서리법이지 상관없다라는 거야. 결과 위주의 삶을 살아가지고 목표를 추구하지 못한, 목표에 도착하지 못한다고 해도 상관없다는 거야. 훨씬 나라가 떨어져 몸을 묻은 산은 파랗고 강물은 저리 반짝이는데 자연이 이렇게 아름다운데 과정이 중요하지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물론 우리는 결과 위주의 삶을 살고 있지만 계속.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한용운 시집 니메치모로 유명한 한용운. 자, 사랑의 측량은 사랑의 양을 측정하다의 뜻이야.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당신이 나오지. 성자가 당신인가? 사실은 이제 당신이 옆에 있어야지만 성자인데 이거는 옆에 있다 보기 좀 애매할 수도 있어. 왜 그러면 이별한 상황을 보통은 가정하고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사실은 화자는 나이고 성자는 당신일 수도 있는데 당신이 아닐 확률이 높지. 왜? 이제 당신 같은 경우에 지금 부재 대상의 확률이 높거든. 그리고 이 당신은 보통 뭐를 의미해? 뭐 조국, 연인, 부처 뭐 이런 거를 상징한다고 그러지. 한영문 시에서는 바라보는 대상은 당신인데 이 당신과의 거리를 두 가지로 나누지. 어떻게? 나와 당신 간의 거리가 가까운 경우. 두 번째, 나와 당신과의 거리가 먼 경우.
근데 역설적으로 뭐라 그래? 나와 당신과의 거리가 짧으면은 사랑이 어때? 적고 나와 당신과의 머리가 멀면은 사랑이 많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사실은 이 사랑은 뭐야? 그리움의 크기인 거지. 그래서 그리움의 크기가 더 커진다라는 거야. 멀리 떨어져 있어야지만 그거를 더 그리워하게 된다라는 거지. 그걸 통해 가지고 어때? 사랑에 대한 깨달음을 나타내고 있지. 그래서 당신에 대한 간절한 사랑을 나타내는 거지, 결국에는. 자, 내용을 보면 이건 일단은 이렇게 되는 건 역설적인 식이지. 말이 안 되니까. 가까이 있을 땐 사랑이 작은데 멀리 있을수록 사랑이 더 커진다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일반적인 반대의 내용이니까 일반적으로 가까이 있어도 사랑이 커지는데, 자, 즐겁고 아름다운 일은 양이 많을수록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당신의 사랑은 양이 적을수록 좋은가 봐요. 일반적인 통념과 반대되는 얘기를 하고 있지. 왜 그러느냐? 당신의 사랑은 당신과 나 사이에 거리에 있는 것인데 사랑의 양을 측정하려면 당신과 나 사이의 거리를 측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당신과 나의 거리가 멀면 사랑의 양이 많고, 왜? 더 그리워하게 되니까. 당신과 거리가 가까우면 양이 적을 것입니다. 그런데 적은 사랑은 나를 웃기더니 많은 사랑은 나를 울립니다. 많은 사랑은 뭐야? 그만큼 멀리 떨어져 있어서 나를 울린다라는 거지. 그만큼 더 그리워하면서. 그래서 이게 말이 안 되지 않는다는 거 밑에서 부연 설명에 리라서 사람이 멀어지면 사랑도 멀어진다고 하여요. 보통은 사람들이 어때? 사랑이 멀리 떨어져 있으면 식는다라고 얘기를 하지. 당신이 가신 뒤로 사랑이 멀어졌으면 날마다 나를 울리는 것은 사랑이 아니고 무엇이에요? 무슨 뜻이야? 그리움이 점점 커지면서 사랑이 더 커지고 있다라고 해서 역설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지. 이해되지? 자, 그 다음에 이제 고전 시간에 갈 건데, 고전 시간에 영상과 같은 경우에는 작가 계열이지. 작가는 뭐야? 보통 판소리 같은 막 몇 시간짜리 노래를 부르기 전에 이제 목을 풀기 위해서나 연습으로 테스트용으로 이제 부르는 노래들이 보통 작가인데, 이게 따로 이제 유행을 하면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 근데 우리가 작가라고 불리는 작이라는 건 뭔가 작스럽다는 거잖아. 이게 되게 많은 뭐 패러디라던가 메들리 형식의 노래야. 그러니까 다른 것들을 그대로 갖다가 집어넣은 경우들이 많아. 다른 시의 내용들을 그대로 갖다 짜집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떤 표현 부분들을, 중요한 표현 부분들을 합쳐가지고 연습용 곡으로 만든 거일 수도 있어. 이제 노래 부르는 사람들이. 예를 들면 이제 여기 메들리송 같은 경우 여러 부분들이 다 나오잖아, 파트들이. 그랬을 때 내가 노래 연습하거나 묵히기 위해서 어떤 주요 부분들을 짜집기 해서 만들었다 라고 생각을 하면 돼. 원래 기원은 그렇게 돼 있는데, 이게 이제 지금 영상과 같은 경우에는 주요 내용은 인생 무상과 인간의 삶 덧없으니까 그거를 어떻게 하자? 풍류를 즐기자. 술 마시면서 놀자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기생과 같이. 이게 이제 주제의식인 거지. 그래서 내용을 보면 영산 흑록, 산의 붉은 점, 즉 붉은 점과 남잎, 그러니까 녹색과 붉은색이 봄바람에 넘노니 황홍백점, 누런 벌과 하얀 나비는 붉은 꽃 푸른 잎 산양상기를 자랑하고, 붉은 꽃 푸른 잎은 이제 색채대비지. 가는 새 오는 나비 춘기 추는 봄 기운과 봄의 행복시를 조롱한다. 근데 많이 보던 표현들이잖아. 이게 보통은 이제 판소리나 이런 데서 그냥 많이 나오는 내용들을 갖다가 집어넣은 거야. 때려넣은 거야. 그래서 보통은 어때? 상수적 표현이라고 하지. 상수적이라는 건 뭐야? 습관적으로 그냥 많이 쓰는 표현이야. 판소리 같은 데서. 죽장을 짚고 대나무 지팡이를 짚고 망해를 신어라 집신을 신어라. 이것도 이제 나그네 복장일인데 흔히 나오는 거지, 고전시가에서 많이. 천리강산 들어가니 만장폭포도 좋거니와 여산이 여기로구나. 여산 뭐였어? 관동별국에서 이태백이 여산이 아름답다라고 그랬잖아. 금강산의 여산이라고 해서. 그 여산이 여기와 같구나. 비류직하 삼천척 의시은하 낙구천은 이태백의 시를 그대로 인용한 거야.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다른 사람 시를 그대로 때려넣은 부분들이 많은데, 이게 이태백 한 시지. 그거를 그대로 적어놓고 그것이 옛글에도 일러있고 라고 해서 이태백의 시를 그대로 갖다 쓰고, 타기황해 이제 여기저기 보면은 이제 타기황해 꾀꼬리를 날아오르게 하는 아이들은 막교지상의 하늘 마라
나뭇가지에 앉는 것을 방해하는 걸 한탄하지 마라. 꾀꼬리 탓이 아니더냐. 황금 같은 저 꾀꼬리. 무슨 뜻이야? 우리가 보통은 외로운 사람들은 꾀꼬리가 쌍쌍이 나라들이니까 걔네들이 꼴 보기 싫어가지고 가지 위에 못 앉게 하는 경우들이 있어. 이제 그런 걸 표현을 한 거지. 꾀꼬리 탓이라는 거야. 황금 같은 저 꾀꼬리가 황금 갑옷을 떨쳐 있고, 왜? 노란색 새니까. 세류형. 세류형이라는 건 뭐야? 버드나무까지 이제 세류라고 그러지. 가는 버드나무까지. 이거 플러스 가명. 그러니까 버드나무까지 사이로 꾀꼬리들이 많이 돌아다니는데, 이게 가명과 같이, 가명은 뭐여서 관찰사 본부지, 군사 본부야, 병사들이 있는. 거기 있는 병사들처럼 꾀꼬리들이 어때? 황금 갑옷을 떨쳐 있고, 버드나무 가명에서 넘노는 것 같이 꾀꼬리들이 왔다 갔다 하는구나. 병력같이 우는 소리가 깊은 잠을 다 깨운다. 꾀꼬리들이 이제 잠을 깨운다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산절로 수절로 하니 산수간에 나도절로 이 중에 절로란 몸이 절로 늙기도 하니라. 송시의 시조를 그대로 갖다가 또 붙여넣었지. 그러니까 작가의 특성이 그대로 나타나지. 갖다 짜집기 하는 노래야. 다음 페이지. 화류장 때 고운 여자. 우리 화류계라는 표현을 했지. 화류계라는 거는 꽃과 버드나무라는 건데, 꽃과 버드나무는 봄에 아무나 쉽게 이제 끊어가지고 이제 꺾어가지고 즐길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이거를 기생을 표현할 때 이제 몸 파는 여자들 이런 거 할 때 이제 보통 화류계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 술집 여자나. 이게 이제 화류장 때 하면은 장대는 거기에 높은 대라는 뜻이잖아. 이게 기생집을 의미해. 그러니까 기생집에서 풍류를 즐기면서 즐기겠다라는 건데, 이 기생이나 기생집을 의미하는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거든. 청루, 푸른 누가, 이것도 기생집을 의미해. 또 야유원, 이것도 놀러 가는 곳. 그래가지고 이것도 기생집을 의미해. 또 거기 보면은 이제 맨 마지막에 뭐라고 나와? 노유장화라 그러지. 길가의 버드나무와 담장의 꽃. 이것도 기생을 상징하는 거야. 이런 표현들이 다 기생을 상징하는 거라고 알아두면 돼. 많이 나와. 자, 화류장 때 고운 여자. 기생들아, 너희 얼굴 곱다고 자랑하지 말려구나. 뒷동산에 피는 꽃은 명춘 3월, 봄이 되면 3월이 되면 피려니와 나와 같은 초로 인생, 풀의 이슬과 같은 인생은 한 번 꿈쩍 죽어지면 다시 갱생, 살아나기가 어려워라. 자, 그러면서 이제 인생무상을 표현하면서 뭐를 얘기해? 성주풀이를 얘기하지. 성주풀이는 뭐야? 우리 신과 함께 보면은 성주신 나오지? 이 성주신의 일대기를 서사무가, 우리 무당들이 불타면서 부르는 노래들이 이제 서사무가인데, 보통 우리나라에 이제 전해지는 신과 함께 나오는 서사무가는 제주도 무당들, 박술지 정확히 말하면 남자 무당이 부르던 거를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 다 채집해가지고 글로 적어놓은 거야. 그 지금 무당들이 하는 거는 옛날 얘기들이 아니고 전통적으로 이제 조선시대부터 내려오는 것들이 다 소멸됐거든. 무당들이 부르던 노래가. 근데 제주도 지방은 시골이라 거기 남아있었던 거를 채집해가지고 전설로 남겨놓은 게 서사무가 시리즈야. 이게 근데 원래는 재작년이나 재재작년까지는 서사무가 시리즈가 수능 특강에 하나씩 실렸거든. 신과 함께가 유행하면서부터 처음에 뭐부터 나오냐면 성주신 이야기부터 해가지고 무슨 뭐 저거 있잖아. 뭐 소별세자, 대별세자 뭐 해가지고 이렇게 신과 함께 나왔던 이야기도 쫙 있지. 그리고 맨 마지막에 실렸던 게 이거였어. 강림차사전. 강림차사가 누구야? 저승사자 3명 중에 한 명이지. 우두머리 차사. 이 이야기까지 실렸는데 그 뒤에 어떻게 돼? 주호민이 날아갔잖아. 그래가지고 그 뒤로 안 실려. 그러니까 주호민 덕에 실리기 시작해서, 왜 그러면 그 전에는 서사무가를 실는 게 말도 안 되는 게 종교적으로 많이 불만들이 많았어. 이런 거를 실으면은 이제 일단은 어디서 뭐라 그래? 기독교에서 뭐라 그러지? 불교에서도 별로 좋아하지 않지. 그래가지고 서사무가는 지금 믿는 사람은 많지 않잖아. 그러니까 이거 실리는 거 되게 싫어하는데 신과 함께 때문에 인식이 많이 좋아져서 실렸다가 주호민이 날아가면서 이제 더 이상 안 실려. 그래서 딱 한 5년 동안 매번 실렸는데, 그 중에 제일 먼저 실렸던 게 성주신, 아니다. 그 전에 뭐가 있죠? 바리대기. 바리대기는 뭐야? 바리성주 이야기지. 무당들의 신. 이게 바리대기. 그 다음에 성주신은 집안의 신이잖아. 그래서 성주신 이야기가 두 번째인가로 실렸는데, 그 성주신의 일대기를 노래로 한 서사무가가 성주풀이야. 근데 그 성주풀이 앞부분이 여기 실려있는데, 그게 이 내용인 거야. 인생무상을 나타내는 거지. 낙양성은 이제 중국의 수도지. 거기 신밀정돼 있는 높고 낮은 저 무덤은 영웅호골이 몇몇이나 묻혔으며 절대가 아닌 아름다운 미니 몇몇이나 묻혀있느냐.
통일천하를 이룬 진시황은 아방궁을 사랑 삼고 아방궁을 사랑방처럼 이제 자기 이제 바깥 궁궐처럼 삼고 삼천궁녀를 시위하여 몇만 년을 살자 하였더니 만리장성 국회 쌓고 기천만 년 살자더니 그렇게 살았어? 얼마 안 돼서 죽었잖아. 수온이 약인 줄 알고 먹다가. 사고평대 저문날에 여산청초 속절없다. 사고평대는 뭐야? 거기 보면은 이제 진시황이 죽은 곳이고 여산은 진시황이 묻힌 곳을 여산이라고 불러. 진시황의 무덤을. 근데 사실은 그 이태백이만 했던 여산과는 다른 곳이야. 다른 여산이지. 그래가지고 진시황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인생모상을 얘기하는데 이게 성주풀이 앞부분인 거거든. 그 노래를 그대로 갖다가 또 짜집기해서 넣어버렸지. 이러한 영웅들은 사후유명, 죽고 나서 이름이라도 남지만 나와 같은 초로 인생, 이제 앞에 부분이 다시 반복되지. 작가의 특성 중에 하나야. 반복적인 내용도 많어. 폴의 이슬과 같은 인생은 한번 꿈쩍 죽어지면은 칠성포로 질끈 묶여 소방산 대토리에 두려워시 메고 갈 때, 죽어가지고 시체가 이제 묶여갈 때 한모통이 돌아가니 구준비가 새우, 가는비 섞어서 한방으로 퍼붓는데 무주공탄, 빈산에 털을 닦아 청송, 푸른 소나무로 울타리 삼고 두견대로 거실 삼아 주야장터 누워있으니 산은 요요하고 물은 쾅쾅 이것이 나기로다. 이러한 일을 생각하면 아니면 무엇하리. 무슨 뜻이야? 죽으면 다 소용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놀아라. 노류장화, 기생을 꺾어들고, 이게 노류장화는 기생을 상징하거든. 그러니까 기생들과 함께 마음껏 놀아보세 하면서 풍류를 즐겨라. 어차피 죽으면 소용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부분인 거야. 이해되지? 자, 그 다음에 옆에 15페이지 보자. 이것도 인생무상 나타나는 거거든. 봐봐. 벼슬을 점하다 하면 농부가 돼 있으면, 자, 누구나 다 의사, 판사, 검사, 사자 직업들 하면은 농부가 누구를 하며 누구나 이제 뭐 이제 못난 사람도 있고 잘난 사람도 있다라는 거지. 의원이 병을 고치면 북망산이죠. 아니야. 북망산은 낙양 북쪽에 있는 산이지. 아까 성주풀이에 나왔던 그 무덤 있는 산이야. 그래서 의원이 병을 고칠 수만 있으면 죽는 사람이 있겠느냐. 다 인생에 달려있다라는 거지. 아이야 장가득 보아라 내 뜻대로 하리라. 무슨 뜻이야? 술이나 마시겠다, 놀겠다 이거지. 자, 그 다음에 뒤에 봐봐. 이것도 인생무상 나타내는 풍류를 즐기는 술 먹고 비뚝비뚝. 자, 술 먹고 비뚝비뚝 쩔뚝쩔뚝 걸어가면서 나 다시는 술 안 먹을래.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하는 게 너무 힘들어. 그러면서 하였더니 춘하추동 봄, 여름, 가을, 겨울 호시절에 남린 남쪽 이웃과 북쪽 동네에 청하여 희호동락 서로 즐거워하면서 하올 때 어허 맹세가 가소롭다. 무슨 뜻이야? 내가 술 안 먹는다고 크게 맹세했지만 어때? 이 맹세 가소롭구나. 무슨 뜻이야? 야, 내가 게임 안 해야지 하고서는 게임을 내가 하면은 인간이 아니다. 그러고서는 막 그렇게 맹세를 했다가 이벤트 안에 그럼 할까? 그러다가 내가 이벤트를 보니까 내 맹세가 참 가소로웠구나 이렇게 느끼는 거야. 이해돼? 그래서 인생이 일장춘몽, 인생이 무상하니 인생 쓸데없으니 먹고 놀면 어떻겠느냐. 술 결국엔 마시겠다, 게임하겠다 이런 뜻이지. 이러면 돼? 안 돼. 자, 그래가지고 여기까지가 이제 풍류를 즐기는 고전 시가들이 나와 있지. 자, 그 다음에 뒤로 가보자. 소설, 현대소설이랑 고전으로 실려 있는데 현대소설 비 오는 길은 이제 모더니즘 소설, 심리주의 소설 뭐 이렇게 나와 있지. 비 오는 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더니즘 소설 계열 중에서도 의식의 흐름 소설이야. 의식의 흐름이라는 건 뭐야? 모더니즘이 뭐였어? 기존의 형태를 파괴하는 거였잖아. 우리 뭐 김수영이라던가 이상 같은 기존의 형태를 파괴하면서 특이하게 쓰는 사람들이 보통 모더니즘 틱이었지. 모더니즘 소설은 뭐야? 기존의 형태를 파괴한 소설이야. 그래서 심리주의 소설 그런데 모더니즘 소설, 심리주의 소설의 가장 대표적인 기법이 의식의 흐름 기법이지. 의식의 흐름이라는 건 뭐야? 그 서술자의 내면을 그냥 쭉 열거하는 거야. 그러니까 주로 뭐가 없어? 사건이 별로 없어. 그래서 이걸로 제일 유명한 소설이 이제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라는 소설인데 거기에 이제 스완의 집 쪽으로라는 편이 있어. 거기 보면은 어떤 사람이 창가에 앉아가지고 계속 밖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자기 생각만을 계속 적는 거야. 재미있을까? 재미없지. 근데 그게 상을 받았어. 상을 받았는데 모더니즘 소설로 상을 받았어. 근데 유명한 얘기가 있어. 심사위원들이 그 글을 극찬했거든. 근데 심사위원 중에 그 글을 다 읽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만큼 재미가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 비 오는 길도 그렇게 재밌는 소설은 아니야. 그냥 주인공, 서술자의 내면을 쭉 열거해 놓은 게 특징적인 소설인 거지. 근데 전체적인 소설의 이야기를 보면은 이런 내용이야.
이제 주인공이 있어. 거기 보면 병일이라는 주인공이 있지. 이 사람은 공장에서 그냥 사무직으로 일해. 근데 평양이 배경이야. 평양성 안에서 살면서 평양성 바깥쪽에 있는 공장으로 출퇴근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중간에 보니까 사진관이 하나 있는 거야. 거기 있는 사진관 아저씨랑 친해져가지고 같이 술도 먹고 밥도 먹고 그래. 근데 이 사진관 아저씨랑 사진관 사장이랑 병일은 좀 달라. 이 사람은 뭐 위주야? 어떤 아까 얘기했던 목표지향적인 삶에 가까워. 그래가지고 어떤 물질적 가치를 중요시하지. 돈을 벌어야지. 내 사진 봐라. 내 카메라 얼마짜리인 줄 아니? 이러면서 막 자랑을 해. 밥도 사주고 술도 사주고. 근데 병일은 맨날 돈만 하면은 뭐만 사? 책만 사. 정신적 가치를 중시하는 사람이야.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사진관 사장이랑 계속 얘기하다 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삶을 잘못 살아온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 그러다가 어느 날 좀 이제 일이 있어가지고 점점 멀어지면서 안 보게 되는 사이에 이 사람이 병으로 죽어. 그리고 사진에 그러니까 신문에 실려. 병으로 죽은 게 전염병이 돌아서 누구 죽었는데 이 사람도 죽은 게 나온 거야. 그거 보면서 병이 아 죽었구나. 그럼 별로 그냥 특별한 그 감정도 없이 죽었구나 한 다음에 다시 이제 자기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거야. 그냥 난 책 읽는 삶이 좋았던 것 같아 지금까지. 근데 그러면서도 이 병일도 어때 사실은? 이게 좀 정상적인 삶은 아닌 거잖아. 그러니까 뭔가 이제 현실의 어떤 그 변화를 모색하기도 하지만 어때? 이 지식은 자체도 문제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 사람도 문제가 많은 사람인데 이 사람도 문제를 있는 사람인 거야. 그래서 이런 두 사람의 이야기를 쭉 얘기하는 소설인데 사실 거의 서술자의 내면 위주로 나오기 때문에 크게 사건이나 뭐 이런 게 나타나지는 않아. 근데 한번 보자. 자, 성박 한 끝에 사는 병일이가 공직하고 있는 공장, 이제 일하고 있는 공장은 역시 맞은편 성박 한 끝에 있었다. 아, 성 밖에 살지? 평양성 밖에 살고 한쪽은 또 반대쪽 밖에 있는 거지. 맞은편이지만 사변형의 대각은 채 아니므로 30분쯤 걷는 그 길은 중로에 시가지의 한 모퉁이를 약간 스쳐갈 뿐이다. 그러니까 평양성이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서 이렇게 가로지는 게 아니라 대충 이렇게 가로질러 가면 집과 공장이 이어져 있는 거지. 그렇게 자주 가는 거는 아니라, 멀리 가는 건 아니라. 집을 나서면 부행정구역에도 없는 좁은 비탈길에 10여 분간 걸어야 한다. 그 길은 여름날 새벽에 바제게 뜨는 햇빛도 서편집 추녀 밑에 간신히 한 뼘 너비나 비칠까 말까 하게 좁은 길을 사이에 두고 작은 집들 서로 등을 비빌듯이 총총이 들어박힌 골목인데 이 골목은 언제나 그렇듯 한산한탓인지 아침 저녁으로 어두워만 이 길을 오고 가게 되는 병일이 왜 아침 일찍 나갔다가 집 늦게 들어오는 거지. 동편집들의 뒷담 꽁문이 열려있는 변속구멍에 어정거리는 개들과 서편집들의 부엌에서 행길로 뜨물을 내쫓는, 뜨물은 이제 쌀뜨물 같은 거를 막 버리는 안진한 여인들 밖에는 별로 내원하는 사람을 볼 수 없다. 그냥 이제 그 골목길인 거지. 일찍이 각기병으로 기운이 빠진 병일이의 다리는 길을 좀 돌더라도 큰 평탄한 다리를 거리로 다니기를 원하였다. 사실 걷기는 힘든 길이었다. 봄이면 얼음 풀린 물에 길이 질었고 여름이면 장마물이 그 좁은 길을 개천삼아 흘렀고 겨울에는 이제 얼음이 있고 그래서 가지고 어때? 그 길로 다니기가 힘든 거지. 봄는 녹는 물과 여름 장마를 치르고 나면 이 길을 걷는 병일이가 아끼는 그의 구두 콧등은 여지없이 망쳐버리는 것이다. 비록 대낮에라도 비행기 소리에 눈이 팔리거나 머리를 수그려더라도 이게 뭐야? 일제강점기지? 비행기 소리 나면 일단은 폭격받을까봐 걱정하는 거지. 일본이 전쟁 중이니까. 반드시 영양 불량성의 아이들이 똥을 밟을 것이다. 그 사람 이제 가다 보면은 어때? 비행기 소리에 눈이 팔리면은 아래 똥 있는 거를 못하고 밟기도 하는 그런 동네인 거지. 봄이 되면 그 음침한 담 밑에도 작은 풀잎새가 한떨기 돋아나기도 하였다. 이 골목에 간혹 들어박힌 고가 옛날 집의 기와장에 버즘같이 놓친 이끼가 아침 이슬에 젖어서 초록빛이 보이는 때가 있지만 한 줌 한 줌씩 아껴가며 부채 하나만 이 돌짝길에 기슭을 치장하여 놓은 어른 풀덩이는 이 빈민구이도 역시 봄을 맞이한 대지한 끝이라는 느낌을 듣게 한다. 뭐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쭉 얘기를 하고 밤이면 행길로 낸 서편의 집들 중에 간혹 문에 등을 단 집이 있었는데 그것은 토지 가옥, 인사소개업 같은 이제 간판에 단 집들인 거지. 그것도 같은 집에 늘 있는 것은 아니고 이 모퉁이를 지나면 있으려니 하였던 문등이 없어지기도 하고 그 가게가 망하기도 하고 또 저 모퉁이를 얻으려니 하고 보면 또 문등이 켜있기도 하고 요사이 문등이 새로 하나 켜진 게 있는데 저녁마다 장구 소리와 어울려 나이 어린 계집애의 목청 부르는 노래소리가 새어나오던 집이었다.
새 문등이 달리다 초롱을 든 인력 거꾼이 입고 집 문 밖에서 기다리는 것을 보게 되었다. 누가 살게 된 거야? 기생이 살게 된 거지. 자, 그리고 이 여름에는 초저녁부터 그 집 안방에 가득 차게 쳐놓은 생충 모기장을 볼 수 있었다. 다른 집들은 이 여름에도 여전히 모기 쑥을 피우고 돈이 없어가지고 쑥을 태우고 있는데 모기장을 친 거지. 그 집도 작년까지는 모기 쑥을 피웠는데 저녁마다 집으로 돌아올 때 모기 쑥에 내어 잠긴 이 골목에 붉은 도련을 친 그 초록 모기장을 볼 때마다 병일이는 윗꼭지를 척 도려놓은 수박을 연상하게 딱 모기장을 보면서 도려 그 수박 모양이라고 생각한 거야. 이 골목을 지나가면 새로 시구 계획으로 닦아놓은 넓은 길에 나서게 되는데 옛 성벽 한 모퉁이를 무찌르고 나간 그 거리는 아직 시가다운 시간을 이루지 못하였다. 헐린 옛성 밑에는 작고 낮은 고가들이 옛날 집들이 들치워놓은 곱은 이제 무덤 속같이 침울하게 걸려져 있고 그것을 가리기 위한 차명같이 햇담, 함석, 영을 덮은 새집들이 단벌줄로 나란히 서 있을 뿐이다. 이러한 바라크식, 병영식의 외짝 거리 맞은편으로 아직도 집들이 들어서 있지 않았는데 시탄장사, 장목장사, 옹기노점 뭐 이런 것도 이제 장사터가 남아있고 도시의 발전은 옛 성벽을 깨뜨리고 아직도 초평이 남아있는 이제 풀밭이 남아있는 이 성 밖으로 뛰어나오기 시작한 것이다. 점점 도시가 커지면서 이제 평양성벽 밖으로 나오기 시작한 것이. 그리하여 아직도 자리 잡히지 않은 이 거리의 누렇던 길이 매형과 발걸음에 나날이 흩어져 거먹게 멍들기 시작한 이 거리를 지나면 얼마 안 가서 옛 성문이 있고 그 성문을 통하여 이 신장로의 수직로로 뚫린 시가가 바라보는 곳이다. 그 성문 밖을 지나면 신흥 상공도시라는 이 도시의 공장지대에 들어서게 되고 거기에 이제 병일이가 있는 공장이 있는 거지. 병일이는 이 길을 2년간이나 왔다 갔다 했고 아침에는 집에서 공장으로 저녁에는 공장에서 집으로 가는 가까운 그림으로 이 길을 걷는 것이었다. 자, 병일이는 취직한 지 2년이 되도록 신원보증인을 얻지 못하였다. 옛날에는 어때? 뭔가 어디에 취직하려면 신원보증을 받아야 돼. 이 사람이 뭐 도둑질해서 도망가거나 사고치고 도망가지 않도록 보증 쓰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야. 매일 저녁마다 병일이가 장부에 시제를 적어놓으면 주인은 금고에 현금을 세웠다. 이 사람이 회계를 봐놓으면 이 사람이 돈을 훔쳐갈까 하고 주인이 이제 감시하는 거지. 병일이가 장부에 적어놓은 숫자와 주인이 현금이 다 맞아떨어진 후에야 그날 하루의 일이 끝나고 주인이 금고문을 잠근 후에 병일이는 모자를 집어들고 사무실 문 밖으로 나선다. 한 걸음 앞서 나섰던 주인은 곧 사무실 문을 잠가버리는 것이다. 믿지 못하는 거지. 사무실 마루를 쓸고 훔치고 손님에게 차와 점심 그릇을 나르고 수십 장의 편지를 쓰고 장부를 정리하는 등의 소사와 급사, 서사의 일을 한 몸에 치르고 난 뒤에 이제 여러 가지 심부름꾼 일을 한꺼번에 다 하는 거지. 하숙집으로 돌아온 병일이의 다리와 머리는 물병과 같이 무거웠다. 주인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공장 문 밖에 나서면서 하루의 고역에서 벗어났다는 시원한 느낌보다는 작은 별들이 반짝이는 하늘 아래 말할 수 없이 호젓하다라는 건 뭐야? 뭔가 쓸쓸하고 외로워지면 금할 수 없었다. 그는 주인 앞에서 참고 있던 담배를 가슴속 깊이 빨아들이키며 2년 내로 구하여도 얻지 못한 신원보증인의 자식을 궁리하는 것이었다. 현금에 손을 대지 못하고 금고에 들어있는 서류에 참견을 못하는 것이 책임 문제로 보아서 무한히 간편한 것이지만 취직한 첫날부터도 지금까지 하루도 변함없이 자기를 감시하는 꾸준한 주인의 태도 때문에 불쾌한 감을 느낀 거지.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제 회계 업무를 하면서도 돈을 손에 못 대게 한 거야. 주인의 이러한 감시에 처음 얼마 동안은 신원보증이 없어서 그같이 못 믿어온 자기를 그래도 써주는 주인의 호의를 한없이 감사하고 미안하게 여겼는데 지금은 이제 주인의 태도가 원망스러워진 거지. 그러다가 최근에는 유독 병일이만을 못 믿는 것이 아니오 자기 아내까지도 누구도 믿지 못하는 이 사람에게 어떤 경멸을 할 수 있게 되는 쾌감을 맛고 왔던 것이다. 자기에게서 떠나지 않는 이 주인의 경멸할 감시적 태도를 병일이는 할 수 있는 대로 묵살하고 관심을 가지지 않으려고 하였다. 그러나 맨 처음 감사하고 미안하게 생각하였을 때나 그 다음 원망감과 반감을 가졌을 때나 경멸하고 묵살하려는 지금이나 매일 반으로 똑같이 불쾌함을 느끼는 건 마찬가지. 자, 여기서 보면은 사건보다는 주로 뭐가 나와? 인물의 심리가 많이 나오고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재미가 없는 거야 사실은 이제 심리소설. 자, 그래가지고 좀 넘어가 보자. 어디로 가냐면 이제 사진기사 만나는 부분으로 가볼까? 자, 24페이지 봐봐. 위기, 비가 부슬부슬 떨어지기 시작하였다. 비안개를 격하여 보이는 옛 섬은 그 윤곽이 어둠 속에 잠겨서 엉접의 비를 머금고 검은 구름 속으로 녹아들고 말 듯이 보였다. 그러나 성량 위에 높이 달아놓은 성벽 위에 높이 달아놓은 망대의 전등이 누각 한편으로 추녀 끝에서 불빛을 던지고 있었다. 이끼에 덮이고 남은 기왓장이 빛나 보이고 그 틈서리에 자라난 긴 풀대가 비껴오는 빗발에 떨리는 것처럼 보였다.
그리고서는 이제 또 길을 가고 있었는데 외짝거리까지 온 병일이는 어느 집 처마 밑으로 들어섰는데 문등이 달린, 그러니까 가게 집인 거지. 문등이라는 건 결국에는 뭐야? 간판이니까 조그마한 현관이었다. 현관 옆에는 회반은 담을 네모 앞에 도려내고 유리를 넣어서 만든 쇼윈도우까지 있었고, 아하, 여기 사진관이 있었던가? 사진관에 이제 새로 차린 거를 본 거지. 병일이는 아직껏 몰라보았던 것이 우스웠다. 그 작은 쇼윈도 안에는 갓없는 16촉, 촛불 16개 정도 배기에 전구가 켜 있었다. 그리고 퍼런 판에 금으로 등판으로 무늬를 놓은 반자지와 다른 그 안에 중판쯤 되는 결혼한 이런 사진들이 이제 걸려 있는 거지. 중심으로 명함판 작은 사진들이 가득히 붙어 있었다. 대개 고무 공장이나 정미소의 여공인 듯 여자 공장에서 일하는 직원인 듯한 소녀들의 사진이었다. 사진의 인물들을 모두 먹칠이 나는 듯 시커먼 콧구멍이 들여다 보였다. 앞정으로 사진에 옷머리만 눌려놓아서 얼굴들이 반쯤 젖혀진 탓이겠지 하고서 병인이는 웃고 자기의 농담을 건네보았다. 무슨 뜻이야? 사진이 살짝 들려있다고 해도 사실은 이제 이렇게 들창소처럼 아래에서 찍은 것처럼 보이지는 않잖아. 원래는 사진 각도 자체가 그렇게 찍지 않는 이상. 근데 이제 그냥 그런 농담을 하는 거지. 그들의 희죽은 이마에 아래에 눌리어 정기 없는 눈과 두드러진 광골 틈에 길을 펴지 못하고 나지막한 꼴을 바라보며 병일이는 그들의 무릎 위에 엉덩이를 거친 손을 상상하였다.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니까. 병일이는 담배를 붙여물고 돌아서서 발 앞에 쏟아지는 낙숫물 소리를 들으면서 빈터의 깜깜한 공간을 보았는데, 자, 어쩌고 저쩌고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갑자기 커다란 얼굴이 쑥 나타나지. 밑에서 10번째 줄에 병일이의 얼굴과 마주친 그 눈은 한겹 유리창을 격하여 잠시 동안 병일이를 바라보다가 붉은 손에 잡힌 비로 쇼윈도 안에 쓸어내고 전등알까지 쓰다듬었다. 전등의 아래는 한장과 연하여 풀소머리 같은 거미줄이 얽혀 있었다. 비를 놓고, 빗자루를 놓고 부채로 쇼윈도 안에 하루살이한 날파리를 쫓아내는 그의 혈색 좋고 커다란 얼굴, 사진사의 모습이지. 직사되는 광선에 번질번질 빛나 보였다. 그리고 그의 미간에는 칼자국같이 잡힌 한 줄기의 주름살과 구두소를 잘라붙인다 거친 눈썹, 그리고 인중의 먹물 같은 스들은 커다란 코, 산 사람의 얼굴이라기보다 얼굴의 윤곽을 도려낸 다음 페이지. 백지판에 오필로 한 획씩 먹물을 칠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의 얼굴을 얘기하고 있지. 자, 그 밑에 이제 봐봐. 대화가 나오고 중간쯤에. 비가 대단하구만요. 이리로 들어와서 비를 그으시지요. 비를 피하라는 거지. 자, 들어오세요. 라고 얘기를 해. 여기 보면은 그 인물에 대한 묘사가 나오고, 또 밑에 보면은 밑에서 6번째 줄에 금년에는 비가 많이 올걸요? 글쎄요. 두고 보시오. 정년고 금년에는 탕수, 홍수가 나고 맙니다. 글쎄요. 서문에 문지기 구렁이가 현신을 했답니다. 라고 얘기를 하지. 그러니까 평양성 서문에 문지기 구렁이가 보이면은 홍수가 난다는 어떤 노인말을 전달해 주는 거야, 사진사가. 어제 저녁에 비가 보슬보슬 오실 때 하고서 얘기를 하면서 이제 구렁이가 나왔을 때 얘기를 이제 전해주지. 노인들의 증험, 경험에 의한 증명은 틀리지 않습니다. 라고 보면은 얘기를 하지. 사실 그는 되게 이제 실리적이고 물질적이지만 또 이런 미신은 믿는 사람이지. 반대로 이제 그 주인공은 어때? 정신적 가치를 중시하지만 미신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이야. 글쎄요, 설마 그럴리라고요? 라고 하면서도 이제 어때? 뭐 그렇다고 뭐 괜히 이래 충돌을 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때 이제 현관문으로 작은 식함이 들어왔다. 식함은 이제 음식 상자지. 지금으로 치면 중국집 철가방 같은 거야. 그래가지고 음식이 오니까 그 사진관 주인이 얘기해. 자, 우리 같이 먹읍시다. 이미 청하였던 것이지만 미안합니다만 나는 술을 먹지 않습니다 하고 병일이가 사양하니까 그러지 마시고 한 잔 드시오. 이미 권하던 잔이 한 잔만 하면서 이제 술을 마시게 돼. 원래는 이제 이 사람이랑 어울리지 않으려고 했던 건데 이제 술 마시면서 어울리게 되지. 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면 자, 이것 좀 드시오. 이미 청하였던 음식이라 도리어 미안하였다만 자, 좀 드시오. 시원해. 하루 종일 밥벌이 하느라 꼬박꼬박 일만 하다가 이렇게 한 잔 먹는 것이 제 일이거든요. 피곤한 것을 잊게 되니까 좋을 것입니다. 참 좋아요. 아시다시피 사진 영업이라는 게 기술이 있는 이 많지. 뼈가 속에 힘든 일은 아니지만 매일 암실에서 눈과 귀를 씁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한 잔 하면 좋다는 거지. 일이 그렇게 많습니까? 그저 심심치 않지요. 또 혹시 일이 없어서 돈벌이를 못한다면 술 안 먹고 자면 아닐까요? 하면서 웃지. 참 하시는 사업은 무엇인가요? 하긴 우리 피차에 인사도 안 왔겠다. 그러나 나는 선생이 늘 이 앞으로 지나치는 것을 보았지요. 병일이가 맨날 왔다 갔다 하는 걸 창문으로 본 거지. 이렇게 합석하긴 처음이지만 나는 저 이칠성이라고 불리어 주시오. 이칠성이라는 사람인 거지. 사진관 이제 사장은. 그리고 앞으로 많이 사랑해 주시오. 라는 표현을 쓰지.
긴상도 독립적으로 사업을 시작하시오. 나도 어려서부터 요 여태까지 월급 생활을 했지만 이제 긴상이라고 그러면서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이제 사업한 얘기를 자랑하기 시작해 병일이한테. 병일이는 자기가 말한 자기의 직업적 지위와 대조하여 사진사가 갑자기 선배가 되는 것처럼 하니까 그 내력담에 대해서 어때? 불쾌감을 느끼지. 뭐 그렇게 잘난 사람이고 나한테 자랑을 하지? 라고 하지만 어쨌거나 그 사람 얘기를 쭉 들어. 듣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내가 지금까지 삶을 잘못 살아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가지게 되는 거지. 자, 그러면서도 이제 어때? 자기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여러 번 하는데 31페이지 봐봐. 31페이지. 자, 그러고서는 이제 술을 취해가지고 이제 보면은 세 번째 줄에 내가 취하였는가 하는 생각에 그는 정신을 차렸으나 떼어놓는 발걸음마다 지능물 소리가 자기 외에 다른 누가 따라오는 듯하여 자존심을 돌아보기도 하였다. 청개구리의 백가죽 같은 놈 하면 생각에 그는 자존심을 뱉으면서 좁은 골목을 들어섰다. 거기에는 빗소리보다도 좌우편 집들의 처마에서 떨어지는 낙송물 소리가 어지럽게 들리었다. 라고 하면서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한 비하도 하지. 그러면서 이제 뭐 거기 보면은 이제 중간에 이것이 사람 사는 재미냐, 청개구리 백가죽 같은 놈 그러면서 이제 또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뭐 이런저런 또 얘기들을 하다가 이제 뒤에 가면 사진사가 죽어. 34페이지 가봐. 35페이지 아니다, 좀 더 넘어가자. 사진사랑 또 얘기하는 얘기들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41페이지로 가자. 결말로 가자. 중간 한번 읽어봐. 41페이지. 이렇게 지나기를 한 주일이나 지나친 어느 날이었다. 이제 사진관에 찾아가지 않고 한 주일쯤 지났는데 오래간만에 비개는 아침에 병일이는 자무실 책상 앞에서 신문을 보고 있었다. 평양에서 장질부사, 장티포스의 한자식 표현이지. 유행하여 사망자가 다수라는 커다란 제목의 붙은 기사를 읽어 내려가다가 불이 피병원에 수용되었다가 죽었다는 사람의 시명 중에 이칠성이라는 세 글자를 보았다. 병일이는 자신의 눈을 의심하였으나 주소와 직업으로 보아서 그것이 실성사진관 주인 이시임이 틀리지 않았다. 병일이는 지금껏 자기 앞에서 이야기를 들려주던 사람이 하던 이야기를 마치지 않고 슬쩍 나가버린 듯한 허전함을 느꼈다. 그 얘기는 영원히 중단된 얘기로 자기의 기억을 막을 것이라고 생각되었다. 병일이는 기대어오는 전화기에 소화기를 떼어들고 메모에 연필을 달리면서도 대체 사람이란 그런 것인가 하고 생각해봤던 전화를 말을 잊게 되어 미안합니다 다시 한번 물었다. 이러면서도 계속 그 생각이 떠오른 거지. 병일이는 사진사를 조상할 길이 없었다. 다만 멀리 북쪽으로 바라보이는 광산 화장장에서 떠오르는 검은 연기를 바라보면서 저 연기 중에 한 사람이 그 사람이겠거니 생각하는 거지. 이튿날 아침에 사진관 앞에서 이삿짐을 실은 구루마가 떠나는 것을 보았는데 계집애인 듯한 어린 것을 등에 업고 5, 6세 된 사내아이의 손목을 잡고 젊은 여인이 짐 실은 구루마의 길을 따라가는 것. 그 사진사의 아내였겠지. 병일이는 그게 사진사의 유족인 것을 짐작하였다. 병일이는 뒤로 따라가면서 그들이 소문통 안으로 사라질 때까지 바라보고 있었다. 그들이 보이지 않게 되었을 때 병일이는 공장으로 가면서 산 사람은 아무렇게나도 죽을 때까지 살 수 있는 것이니까 이렇게 중얼거리면서 자기가 어렸을 때 부모 상을 당하고 못 살 듯이 서러워하던 생각을 하였다. 좋아했던 거지 자기 자신은. 저녁을 돌아갈 때 현관문 등은 이미 없어졌다. 그 역시 불이 꺼진 쇼윈도 안에 사진 대신에 색집이라고 이제 거기 새 준다고 붙어 있는 거지. 백지가 비스듬히 붙어 있었다. 어느덧 장질부사, 장티포트의 흉스럽던 소식도 가라앉고 홍수도 나지 않고 지루하던 장마도 이럭저럭 끝난 모양이었다. 홍수 난다고 했는데 홍수 안 난 거지. 병일이는 혹시 늦은 장맛비를 맞게 되는 때가 있더라도 어느 집 처마로 들어가서 비를 그으려고 하지 않았다. 노방의 타인, 길가의 타인은 언제까지나 노방의 타인이기를 바랐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더욱 독서 강행군을 하리라. 원래대로 돌아가 버린 거지. 자기를 이제 바꿀까 하다가. 그래서 변화에 대해서 모색하는 지식인의 모습, 그렇지만 변화하지 못하는 모습을 나타낸 소설이라고 봐. 자, 그 다음에 뒤로 가보자. 60페이지 원생목록. 원생목록은 이제 단종에 대한 얘기야. 단종과 사육신, 생육신에 대한 얘기. 자, 단종 누군지 알지? 세종은 아들이 여러 명 있었지. 문종이 있고, 그 다음에 수양대군이 있고, 압정대군이 있지. 그리고 그 외에도 아들들이 되게 많았어. 운영전에 나오는 게 압정대군이지. 자, 그래가지고 이 문종의 아들이 누구야? 단종인데,
문종이 죽고 나서 소양대군이 이제 단종의 왕위를 뺐지. 뭐로? 계율정난으로. 왕위를 뺏는 게 아니라 계율정난으로 정권을 잡고 그 다음에 어때? 나중에 이제 상왕으로 보내버리고 자기가 이제 세조가 되는 거지. 왕이. 상황이 되었는데 이 상황에서 이제 계율정난 때 이미 어때? 웬만한 단종 편신하는 싹 다 제거를 해. 제거를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세조가 나중에 이제 그 왕이 되고 나서 이 사육신 죽은 6신하라고 하지. 누구야? 박팽년, 성산문, 하위기, 이계, 유성원 이렇게 5명은 뭐야? 집현전 학자들이지. 그리고 실제로 세조를 암살하는 일을 맡기로 한 게 유흥부라는 묘관이야. 학사는 학자라고 그러지. 얘네가 이제 암살 계획을 하는데 암살 계획이 어떻게 돼? 실패하지.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에 다 처형당하고 이것 때문에 사실은 어때? 이것 때문에 상황에서 물러나가지고 뭐야? 영월로 유배가 되는 거지. 노상군으로 감봉되면서. 그리고 결국은 거기서 이제 사약을 받고 죽지. 그리고 이제 세조 때는 덕을 자리를 안 하겠다 하면서 이제 살아가지고 충성을 지킨 생육신이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중에 이제 여기 나오는 주인공인 원호, 원자허라는 사람이 나오고 그 다음에 남용훈, 뭐 김시습 뭐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그래. 이 사람들이 나오는 거야 소설 속에서. 그래서 주인공은 이 사람이고 꿈속에서 원자허가 어때? 이 사육신과 단종을 만나는 얘기야. 그래서 내용을 보면 세상에 원자허라는 사람이 있었으니 강계한 선비였다. 이제 강직한 선비였지. 기계와 도량이 넓고 커서 시대에 용납되지 못했기 때문에 자주 나은의 슬픔을 품고 원헌의 가난을 견디며 이거 다 중국 고사에 나오는 인물들이야. 아침에 나가서 밭을 갈고 저물 때 돌아와서 옛사람의 글을 읽었다. 일찍이 역사서를 보다가 역대에 위태로워서 망할 지경에 처한 이제 나라를 보거나 아니면은 뭐 이제 그런 인물들을 보면은 눈물 찔 정도로 뭔가 이제 비분 관계가 강한 선비였던 거지. 자, 그래가지고 8월 보름 저녁에 달빛을 따라 책을 펼쳐보다가 잠이 들었는데 어때? 보니까 강가에 서 있는 거지. 그래가지고 휘파람을 불고 시를 한 편 짓지. 61페이지에 보면 한이 장강에 들어 목매어 못 들으는데 갈대꽃 단풍잎에 찬바람이 우수수 부네. 분명 이곳이 장사의 언덕이거든. 장사는 이제 중국의 지명이지. 달 밝은 밤에 영혼들은 어디서 노는가 하면서 이제 시를 한 편 짓는데 그러다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뭐라 그래? 자허께서는 오는 걸음이 어찌 더디었습니까? 우리 임금께서 마중하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임금은 누구야? 단종이라고 봐.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그 나타난 사람은 이제 생육신 중에 한 사람으로 보통은 추정이 돼. 생육신에. 왜 그러냐면 가면은 이제 또 사육신이 따로 있거든. 자, 자허가 산신령이나 물귀신이라 의심했지만 용모가 준수하고 행동거지가 하나하여 자신도 모르게 기이하게 여겼다. 원래는 한문 소설이지. 그래서 한문 원문들이 밑에 있는 거야. 한글로 번역하는 거야. 이에 글을 따라서 100여 걸음쯤 가니 강가에 우뚝선 정자가 있었는데 그 위에 어떤 사람이 난간에 기대어 앉아있었는데 의관이 임금과 같았고 누구야? 단종이겠지. 또 다섯 사람 누구야? 요 사람들이야. 사육신 중에 집현전 학자들. 5 사람들이 모시고 있는데 모두 세상의 호걸들로 모습이 당당하고 풍채가 늠름하였다 라고 하면서 얘기를 하지. 다음 페이지로 가보자. 자, 원자허가 이르는 것을 보고 모두 나와서 맞이하였대. 자허는 5 사람과 더불어 예를 행하지 않고 왜 임금한테 먼저 예를 행해야 되니까 들어가서 임금을 배열한 뒤에 물러나와 서서 자리가 정해지기를 기다렸다가 말석에 꿇어앉았다. 자허 왼쪽에는 복권을 쓴 사람이 있고 이 사람이 이제 생육신 중에 한 사람인 남용훈이라고 생각을 해. 자, 복권을 쓴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5 사람, 이제 사육신 중에 5명이 앉아있는 거지. 자허가 어찌된 영혼인지 헤아릴 수 없어 스스로 편안히 하지 못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일찍이 향기로운 명성을 듣고서 하늘에 닿은 높은 의리를 깊이 사모하여서 좋은 밤에 우연히 만났으니 의아하게 여기지 마시오. 이게 무슨 뜻이야? 단종이 자기를 위해서 자기가 죽고 난 다음에 충성을 다한 이제 신하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자어가 이에 일어나서 자리에 일어나 살해하였다. 자리가 정해진 뒤에 고금의 행망을 토론하면서 지칠 줄을 몰랐는데 복권을 쓴 사람 남용이 이제 말하기를 요순 오탕은 나라가 주고받아가지고 어때? 이 사람들 때문에 이제 세조 같은 인물이 나오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왜 그래? 자, 요임금과 순임금은 오제의 마지막이지. 요임금은 순임금한테 뭐해? 양위했지. 임금 자리를 물려줬어. 순임금은 우한테 임금 자리를 양위했지. 그리고 그 다음에 탕은 어때? 무임금의 세습을 하다가 그 다음에 마지막 왕이 누구야? 우왕에서 거랑으로 가지. 거랑이 폭군이었잖아. 이게 하나라이지. 그래서 누가? 성탕, 탕금이 이거를 이제 어때? 역성혁명이라고 하지. 나라를 뺏었지. 그러면 이거는 뭐야? 어떤 세습이 아니라 왕을 이제 물려주거나 뺏은 사람들인 거잖아. 사실은 성인이라고 부르긴 하지만. 근데 이 사람들 때문에 나중에 후대에 이렇게 세조처럼 왕을 뺏는 사람이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중국의 전례를 만들어서. 그래가지고 거기 뭐라 그래? 아, 내 임금이 영원히 이들의 효시가 되고 말았습니다. 효시라는 건 뭐야? 우리 전쟁을 시작할 때 약간 피리 같은 게 달린 이제 화살을 날려보내면 소리가 나면서 나라가 그러면 이게 전쟁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 되는 거야. 그래서 처음 시작이 되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성을 바꾸면서 세습을 하지 않고 다른 나라로 바뀌는 이제 다른 성으로 바뀌는 나라들을 만드는 어떤 그 예시가 되어버렸다는 거지. 이 임금들이 사실은 성인이지만. 그랬더니 임금이 뭐라 그래? 이 무슨 말인가? 내 임금과 같은 성스러운 덕이 있으면서 내 임금과 같은 시대에 처한다면 괜찮겠지만 무슨 뜻이야? 감히 성인들을 욕할 수는 없다라는 거지. 나는 그런 사람과 비교할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야. 내 임금과 같은 성스러움이 없는 데다가 내 임금과 같은 시대가 상황이 아니라면 옳지 않으니 내 임금에게 어떤 죄가 있겠는가? 왜? 그 성인들은 죄가 없다라는 거야. 그 사람들을 본받아서 세조처럼 왕위를 뺏는 사람이 문제입니다. 자, 그랬더니 이제 남용원이 사죄를 하지. 마음이 불평하여서 격분되고 말았습니다. 그랬더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만두어라. 귀한 손님이 자리에 계시니 모쪼록 다른 일에 한가롭게 논하지 말고 시를 짓자라고 하면서 이제 강촌에 가가지고 술을 사오게 한 다음에 시를 짓지. 거기에 보면 술을 몇 잔 돌리고 한 다음에 성상께서 노래를 지으시면 신들이 이어서 이루겠습니다 해가지고 이제 임금이 시를 짓고 이제 밑에 신하들이 시를 짓는데 임금 단종이 뭐라 그래? 강물결 오열하면서 끝없이 흐르니 나의 한은 길고 길은 강물과 같구나. 한이 너무 깊어가지고 억울하게 죽었잖아. 임금에서 쫓겨나고 살아서는 제후의 나라. 왜? 조선은 명나라의 제후국이었지. 차지하였더니 죽어서는 외로운 혼백이 되었도다. 신나라의 왕망은 거짓 임금이고 이게 세조를 뜻하는 거지. 왜냐면 우리가 한나라가 있잖아. 중국의 대표적인 나라인 한나라는 전한과 후한으로 나뉘는데 원래는 유씨들의 나라지. 유방부터 해가지고 이제 쭉 이어져가지고 나중에 촉한까지 이어지잖아. 이 중간에 이제 누가 들어와? 한나라를 멸망시키고 신나라의 왕망이 들어왔다가 다시 망하거든. 그래서 이 왕망 같은 인간이라는 거지 세조가. 거짓 임금이고 다음 페이지. 의제는 바로 겉으로 높임일세. 의제는 뭐야? 자기 자신을 의미한. 의제는 우리 초한기 시절에 보면은 항우가 있잖아. 유방과 항우가 서로 겨루지. 항우는 초나라를 세우는데 이 초나라 세우기 전에 자기가 왕이 아니니까 의제라는 또 다른 임금을 세워. 그래서 이 사람을 왕으로 세우고 실제로 자기가 권력을 누리다가 나중에 의제를 죽여버리고 자기가 왕이 되지. 그래서 이제 거짓 임금을 얘기하는 거야. 자기를 거짓으로 높였다는 거지, 상황으로. 옛 나라의 신하와 백성들은 모두 초족에게 들어가니 즉 세조의 편이 되었으니 6, 7명의 신하만 함께하는데 사육신, 생육신만 같이 하는 거지. 혼백이 겨우 위탁할 수 있네. 오늘 저녁이 어떤 저녁인가? 강가 누각에 함께 올랐구나. 신하들과 함께 올랐다는 거지. 물결빛과 달빛은 내 마음을 근심케 하고 슬픈 노래 한 곡제에 천지는 아득하기만 하네 라고 하면서 이제 노래를 부르지. 그랬더니 이제 첫 번째 사람이 얘기를 하는데 박풍년이야. 이 사람은 첫 번째 사육신이지. 어린 임금을 맡을 만한 재주가 아님을 통하나니 왕위가 바뀌고 임금이 욕되어 다시 목숨을 버렸네. 이제는 처자보고 부보보아도 천지에 부끄러우니 당시에 일찍 스스로 도무지 못함을 후회하노라. 두 번째 사람은 성삼문이야. 선조의 부명, 선조라는 건 세종이지. 세종의 명을 받들어 은혜의 몸이 융성하니 위험에 응하여 이 몸을 버리며 아까워할까. 근데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어때? 되게 웃긴 거는 제후정 같은 이 사람들은 다 살아남았어. 무슨 얘기야? 세조가 권력을 잡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비판하지 못했다는 거지. 비판했던 사람들은 다 죽었어. 그래가지고 가련하다. 일이 지나서 이름이 오히려 빛나니 의를 취하고 이는 이름이 부자가 같구나.
고자가 같다는 건 뭐 자기 아버지 때도 이제 세종에이한테 은덕을 입었고 자기도 그랬다는 거죠. 세 번째 인물은 누구겠어? 하위지. 곧센 절개가 어찌 장로 벼슬 때문에 더럽혀지라 벼슬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충절을 품고서 오히려 고사리 킬 마음 누구야? 백의와 숙제처럼 수양단에 들어가서 충성을 지키면서 충성할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지. 이내 몸이 한 번 죽음이야 어찌 말할 것이 있으랴. 당년에 임금께서 침땅에 계심을 통곡하노라. 임금님께서 어때 이제 그 유배를 가거나 이런 것을 통곡한대. 네 번째 사람이 말하기를 이내 몸은 본래부터 높고 큰 담력을 가졌으니 어찌 차마 목숨을 훔치며 고도한 세상을 볼 것인가. 죽으면 남긴 시 한 수는 또 좋으니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을 부끄럽게 할 수 있다네. 이 사람은 이계지. 이계 시조 있잖아. 뭐 있었어? 기억나? 방 안에 켰는 촛불. 누굴 뭐야? 무엇이 그렇게 슬퍼가지고 겉으로는 눈물 흘리며 속 타는 줄 모르는고 나도 저 숯불과 같아요. 속 타는 줄 모르는구나. 그게 이제 이계의 시조잖아.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사람은 유성원인데 유성원은 뭘로 유명해? 계율정난 때 세조가 이제 그 저기 뭐야 반대 세력을 다 제거한 다음에 정난공신을 지정하는 글을 올려. 정난공신이란 건 뭐야? 반란 세력을 제거하였으니 우리한테 상을 주세요 하고 임금한테 올리는 거야. 근데 그 정난공신에 대한 1등 공신, 2등 공신 적는 글을 누가 적었냐면 얘가 적었어. 왜 그랬을까? 집현전이 당시 학술기관이니까 세조가 딱 들어가서 야 이거 글 써야 되는데 누가 썼냐 하고 집현전에서 한 명 잡아와. 그래서 유성원이 쓴 거야. 근데 이 사람 그렇게 절개가 강했으면 어때? 그때 죽었어야지. 근데 안 죽고 살아있다가 뒤에서 이제 암살하려다가 죽은 거잖아 사실은. 그래서 거기 나오지. 슬프고 슬프도다. 그날의 뜻이 어떠하였던가. 죽으면 죽을 뿐이거늘 사후의 명예를 어찌 논하랴. 천만년 씻기 어려운 가장 큰 부끄러움이라면 집현전에서 일찍이 포상해줘서 이 정난공신들의 포상조서를 자기가 썼던 게 슬프다는 거지. 다음 페이지. 자, 남효 생육신 중에 한 사람이 또 얘기하지. 눈을 들어보매 산하가 옛날과 다르니. 산하가 다르다는 건 세조의 이제 세상이 된 거지. 신정에서 함께 초소의 슬픔을 일으키네. 흥망의 마음이 놀라서 창자가 찢어지고 충격의 분함이 사무쳐 눈물이 절로 쏟아지는데 윤리의 맑은 바람에 도연명이 늙어가고 윤리는 도연명이 은거했던 것이지. 소양산찬 달빛에 백이숙제가 굶주리고 도연명과 백이숙제는 다 긍정적인 인물인데 늙어가고 굶주린다는 것은 세상이 그만큼 부정적이라는 거지. 한편의 청사 맑은 이야기 역사적 사실은 후대에 전할 만하니 천년토록 응당 선악의 스승이 되리라. 우리의 이야기는 후대 사람들의 본보기가 될 것이다. 이제 원자어가 있지. 지난 일을 누구에게 물어볼까? 황량한 산에는 한무더기 흙뿐이고 무덤뿐이었고 한이 깊은 정의의 죽음이라. 혼이 끊어지는 두견의 시름이라. 시름이 그만큼 깊다는 거지. 고국에는 어느 때 돌아가려나 강가 누각에서 이날을 놀이하네. 올해 몇 곡교의 슬픔이 깊은데 지는 달 갈대 꽃핀 가을이로다 하면서 이제 슬픔의 이제 얘기를 하는 거지. 자,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약간 관우같이 생긴 사람이 뛰어들어가지고 얘기를 하지. 아, 썩은 선비들과 큰일을 이룰 수 없다. 이게 뭐야? 이건 뭐지? 애초에 암살하려고 했는데 집현전 학자들이 일이 좀 글러진 것 같으니까 좀 뒤로 미루자라고 했다가 다 죽게 된 거잖아.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비판을 하는 거야. 같은 이제 사유신이지만. 자, 그러면서 뭐라 그래? 가을바람 쓸쓸히 부니 나뭇잎이 떨어지고 물결이 차갑구나. 칼에 어루만지며 길게 휘파람 부니 북두성이 비스듬히 걸렸네. 살아서는 충절을 온전히 하였고 죽어서는 의로운 혼백이 되었는데 이내 마음 어떠한가? 강무리의 둥근 달과 같대. 아, 당초의 계책이 틀렸으니 썩은 선비들 이 사람들 청랑에서 무엇하겠느냐 계획이 어그러졌는데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자, 그러다가 갑자기 막 천둥이 치고 그러면서 다 사라지고 잠에서 깨어나. 원자가 잠에서 깨어나서 보니까 이제 해월거사 김시습이거든. 김시습이 듣고서 애통해하기를 금리하기를 듣고 대저 자고 이래로 옛날과 지금까지 임금이 어리석고 신하가 어두워서 모두 전복하고 망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 보건대 단종이 현명한 것 같고 그를 보필하던 사육신 죽은 6신하도 모두 충성스러운데 어떻게 이렇게 일이 안 좋게 되었느냐.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이제 하늘이 그렇게 한 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하늘은 선한 사람한테 복을 내리고 악인한테 재앙을 내리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근데 하늘이 이렇게 선한 사람을 망하게 했다면 하늘의 뜻을 알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안타까워해. 김시습이 거기에서. 자, 그리고 시한소를 쓰지. 망고에 슬프고 처량한 마음은 머나만 저 공중에 새가 스쳐가는 듯 차가운 안개가 동작대에 잡고 동작대는 이제 조조가 삼국통일을 기원하면서 쌓은 데고 가을풀은 장화궁을 덮었구나. 다 인생무성이지. 궁궐이 이제 가을풀에 덮었으니까
아, 당우의 세평성대는 날마다 멀어지고 어지러운 탕임과 무임금의 세상이 많구나. 탕임금과 무임금은 누구야? 자, 아까 탕임금이 하나를 멸망시키고 뭐를 은나라의 마지막 학이 주왕이잖아. 근데 무왕이 어때? 무왕 아버지 문왕도 있지만 무왕이 이제 목야전투에서 이 은나라를 멸망시키고 주나라를 해야 되나? 그러면 이 사람과 이 사람의 특징은 뭐야? 나라를 멸망시키고 새 나라를 여는 사람들이. 그래서 세조를 빗대는 거야. 탕임금과 무임금이 세상에 많다. 세조 같은 놈들이 많구나. 다리 밝고 상소는 넓은데 소심스러운 족기 소리가 들려온다. 라고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사실은 우화 이야기라는 거지. 거기 뭐 우원이라고 돼 있어. 독자가 대부분 분명히 알지 못하지만 5사람이 누군가 하고서 사육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 합공은 누구야? 합행년. 성공은 성산문. 하공은 하위기. 이공은 이계. 유공은 유성원. 그리고 마지막 유공은 유흥부인 거지. 그래서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화로 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까지 문제 풀고 해오면 되고 뒤에 있는 수필은 읽어봐. 토크와 혼수는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오케이, 여기까지.